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신대 서울 캠퍼스 캠퍼스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오늘 세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어떻게 마을을 다시 둘러보고 또 청년들은 어떤 정책과 또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좀 더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저녁이 돼서 비긴 어게인처럼 저희가 이 풍광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사실 여기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야기하다가 저희가 긁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그 세 분 선생님은 제가 그때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첫 번째 말씀해 주실 김지선 선생님은 서울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연사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 저는 그리고 사회를 맡게 된 한신대 캠퍼스 사업단 단장 이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연사로 모시는 김 선생님이 아마 90년대 초반생으로 정말 청년 입장이시고요. 오늘 청년과 동네가 공통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60년대 초반 선생님 두 분이 아마 여러분들하고 오늘 소통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사로 우리가 모시게 될 김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의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강연 진행하면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 청년의 사회적 고리두기라는 제목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사실 일방적인 강연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또 연결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15분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지가 얼마나 됐을지 생각해 보니까 벌써 반년이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장면들이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회의도 그렇고 또 수업 듣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이런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화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친구가 이제 회사가 되게 작아서 매일 이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화상에 모여서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우리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생활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만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대답들이 나올까 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제 친구의 마음을 되게 사로잡았던 어떤 대답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내가 사는 동네를 좀 더 많이 알게 됐다. 그리고 어디서 장을 보는지 어디서 밥을 먹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좀 인상이 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동네라는 거는 내가 사는 그런 지역사회에 대한 거 그리고 장을 본다 뭐 밥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생활권의 문제인 것 같고 또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보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역사회 내가 살아가는 곳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어떤 것일지 오늘 짧지만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가 이야기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곳은 제가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서울이라는 커다란 어떤 한 도시보다는 그 안에 이렇게 색깔만큼 다양한 자치구들이 존재해요. 그 자치구들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한신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강북도, 네, 강북구도 네, 여기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이제 청년이 정책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정책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지역 사회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난 속에 사회적 고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시민 참여 기구예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직접 서울시에 제안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 더해서 시민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함께 공감하는 캠페인이나 공론장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있다면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들에는 청년 네트워크 또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 차원에서 청년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 자치구 단위의 정책들이 수행되고 또 시행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치구 청년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9년에는 16개 자치구에서 한 300명대 후반 정도가 참여하던 게 2020년에는 23개 자치구에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청년 참여 공간이 확장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코로나19로 인한 만남의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1000명이 넘게 지원해 주신 거는 정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만남이 어렵다는 것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이렇게 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각 자치구 차원에서 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인 정책 참여 를 좀 더 열심히 꼼꼼하게 해보자라는 의견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발굴하고 그 과정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거기에 바탕에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지 기획해보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정책들을 기반으로 직접 담당자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 참여라는 목표로 만나게 되니까 비대면이라는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이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결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고 연결되고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실 이게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는 또 못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일부의 사람들은 참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발대식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교육들을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이런 공론장들을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졌다 싶었을 때는 거리두기 행사로 이렇게 보시면 다 원래 모여 앉아 있어야 되는데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서로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화상과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오프라인들을 좀 병행해 가면서 대여섯 명이라도 계속 만나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만나서 어떤 정책들을 기획할 때 특정 정책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코로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들을 드러낼 때 청년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좀 차별받고 소외되는 이웃들이 있을까? 또 지금의 현재 정책이 좀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 새로운 시대에 사실 일을 하는 사람도 지금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되게 많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새로운 시대가 저희 앞에 펼쳐질 것 같은데 이때 어떤 삶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만 한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좀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거 가져와 봤고요.
그런 고민들이 담긴 게 총 76개의 사업과 그리고 54억 원의 예산으로 이제 편성을 해보자라는 이제 협의에 이르렀고요. 그런 정책들을 좀 나왔던 걸 모아봤을 때 크게 4가지 분류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질문들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난으로 인해 차별받고 소외되는 이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별이나 연령이나 장애나 뭐 경제적 상황들에 대해서 좀 차별되고 소외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좀 돌보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들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고립되면서 몸도 마음도 아플 이제 이웃들이 많을 텐데 그 이웃들을 좀 지원하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 지역 사회가 뭔가 자원을 동원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겠다라는 그런 정책들도 있었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청년 개개인의 적성이나 특성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자라는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 속에 어떤 삶의 가치를 지켜나갈지는 직접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켜나갈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가치들을 고민해보고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문화예술 분야가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가 지역사회에서 살아남기지만 청년들은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는 또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이 존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지역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청년들은 되게 이동 반경이 넓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타이반 자의반으로 그 지역사회에 머물게 되면서 나의 그 생활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지향하고 이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1년의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같이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는 고리두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 사회적 고리두기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사회적인 거리는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을지 또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 연결됨을 바탕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또는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이웃들과 어떻게 하면 힘을 모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시민과 사회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고리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고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할까 생각했을 때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연결의 의미, 우리는 왜 만나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저는 좀 스스로 답을 내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물어보고 했었는데 하나의 결론은 일단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고 찾아보니까 인간에게 사회적 뇌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거나 그다음에 단절될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유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만나고 싶고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찾아야 한다면 고립되고 그래서 외롭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저희는 아무래도 좀 모여서 같이 고민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다 보니까 재난이 어쨌든 가져온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겪게 된 새로운 문제는 무엇인가 또는 기존에도 계속 문제였는데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좀 더 그 문제가 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사실 공감하는 것만으로 되게 큰 힘이 됐고 나아가서 어떤 대안들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은 것은 여러분들 각자 어떤 연결의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고요. 연결의 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6개월 정도 시도를 해봤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적절한 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오프라인 어떤 관계가 더 열등하다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배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오프라인으로 한두 번 정도 만나고 나면 온라인 만남이 훨씬 수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 대여섯 명일지라도.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오프라인 만남들을 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어렵다고 했을 때 온라인도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일단 지역적 경계가 되게 사라짐을 느꼈어요. 그 같은 지역 사회에 살지만 어떤 분은 이 자치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해서 되게 사실 퇴근하고 회의에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버스 안에서 화상 회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이용해서 접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의의 과정에 좀 더 참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발표하기가 되게 좀 무서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온라인을 통해서 어쨌든 댓글에 의견을 남겨보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오히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어서 온라인의 장점들을 좀 이용하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도 녹화가 되겠지만 이렇게 그때 이 당시에 접속하지 못하셨더라도 이 기록들을 남기고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새로운 시대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더 이 부분에서 되게 주의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은 만남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지금 토크 콘서트도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강사분들이 와서 미리 한 20분 전에 와서 사실 세팅해서 하면 되는데 아마 이 모든 장비들을 세팅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어떤 만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언택트라는 말을 요즘 되게 많이 쓰는데 이 말 대신 로컬택트라는 말을 쓰자는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언택트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만나지 않음을 좀 가정한 말이라면 로컬택트는 그 지역에서 좀 안전한 공간들을 만들고 어렵지만 그 지역 단위에서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뭔가 문화를 향유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이 새로운 시대에 그래도 만남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가치가 담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향해 가면서 해보면 좀 새로운 방식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서로 되게 밀어내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남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그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살아남기 위해 고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장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하고 그다음에 실천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아주 주변에서부터 내가 고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그리고 어떤 주제로 내가 고리를 들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본다면은 또 새로운 방식 또 새로운 만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질문들 많으실 텐데요.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생각과 감정은 서로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고리 두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의 고리로 여러분이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제가 다 끝나고 나면 2부 서로 대화 나눈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답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의 제일 첫 페이지에 쓴 글이 고대에서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뭐였냐 하면 사회적 관계를 지우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적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고리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지역에서 어떻게 고리를 만들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토크 콘서트 하면서 김 선생님께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요. 이 코로나 이후라는 말 요즘 안 쓰죠. 이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이제 위드 코로나란 말도 쓰는데 이 코로나 시대의 공공 정책, 특히 그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한신대학교 사역신 경영대학원의 전병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병희 선생님은
경제학, 노동정책 뭐 이런 쪽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또 최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 경제와 노동의 미래의 위원회 또 위원장도 맡고 계셔서 아마 정부의 정책, 노동정책과 지역이 어떻게 맞닿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병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자, 방금 소개받은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의 이계호 교수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전병유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일단 발표 15분대로 가능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이후의 노동과 공공정책 뭐 이렇게 붙여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터랄지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사실 일터가 상실이 되면은 소득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터 자체도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재택근무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코로나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계층들이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는 실업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규직으로 채용이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이 어려운 업종들이 있죠. 항공, 여행 뭐 이런 부분 구조조정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런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아직까지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코로나 2020 세대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운도 나쁘게 하필이면 이때 졸업하고 취업 노동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젊은 계층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과 재택근무 이른바 재택근무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아마 여러분 일상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많이 논의들이 돼서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죠.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랄지 여러 가지 프리랜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운 게 이제 사실이고 그래서 뭐 이런 계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계층이 가장 취약하냐 일단 업종과 직종으로 나눌 때 업종에서는 사회적 소셜 컨택이 반드시 필요한 이걸 분리해낼 수 없는 그런 계층하고 직업에서는 뭐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이냐 그렇지 않는 직종이냐에 따라서 어떤 계층이 가장 취약하냐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업종에서 좀 직업 자체가 유연하지 못한 이제 그런 직업을 일자리를 가진 계층들이 가장 취약하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전임 노동부 장관도 했었죠. 라이시라는 사람은 이거 이제 4개 계층으로 나눠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규직이면서도 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가능한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았던 거죠. 두 번째 계급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 뭐 의사, 간호사, 방역 담당하시는 그다음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계층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소득을 상실한 계층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실직자랄지 최근에 이제 방역이 강화되면서 뭐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게 되면 이제 소득이 상실되는 그런 계층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잊혀진 계층들 노인 빈곤층이랄지 장애인이랄지 뭐 외국인이랄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뭐 이제 그런 계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계층 이야기를 간단히 해봤고요. 관련 대책은 관련된 어떤 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뒤에 모아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실업의 위험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죠. 정규직 일자리도 항공, 여행, 관광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 위험이 높아진 뭐 두산그룹이나 쌍용차 뭐 이런 부분도 현재까지는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해고를 시키지 않으면은 정부가 돈을 주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지원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이 끝나면은 이 사람들이 대량 실직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이렇게 했었는데
총리실 주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앞으로의 이제 과제고, 이 코로나 2020 세대를 보면은 뭐 상처와 흉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처 효과, 흉터 효과, 시대의 불운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황 졸업자들이죠. 이 시기에 대학을 졸업을 해서 노동시장 취업의 현장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층들은 과거에도 있었죠. IMF 세대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대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특히 그때 타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IMF 세대나 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뭐 단순히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흉터로 남는다고 그래요. 뭐 10년, 20년 가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남는다고 그래서, 또 단순히 이제 이 효과는 일자리와 소득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 정치적 선호 이런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재택근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요새 재택근무가 이제 화두의 하나인데, 제가 소개받은 대로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라는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이 이슈가 이제 큰 화두였죠. 일의 미래, 일이 과연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등장을 하면서 일이 어떻게 바뀔 거냐. 화두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노동의 소멸이다, 노동이 다 없어질 거다, 그런 화두가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노동 형태로 전통적인 임금근로 노동 형태가 아니라 매우 애매한 형태의 노동들이 많이 등장할 거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이슈였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이런 디지털 전환, 노동의 미래, 일의 미래의 담론 자체는 사실 담론으로 좀 그쳤던 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부 뭐 노동의 소멸 이런 건 공포 마케팅 성격이 좀 강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AI 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뭐 데이터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인 기존의 그 관행이나 문화 이런 게 쉽게 바뀌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AI 투자가 그렇게 기업들 중심으로 일부 플랫폼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이 확산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전환이 그렇게 빨리 전환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AI의 세 번째 겨울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대단히 지금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노동의 화두, 일의 미래가 이제 현재의 미래로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택근무 쟁점만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재택근무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 외국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였지만 외국에서는 거의 그 머저러 록다운을 해서 그 정상적인 정규직 근로자의 한 40~50%가 이제 재택근무 경험을 이번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한 15% 넘게 재택근무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재택근무가 이번 코로나로 경험을 한 이후에 이게 많은 기업들이 이걸 일시적인 대안이 아니라 뭐 항상적인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재택근무가 과연 우리 인류의 삶에, 인간의 삶과 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래서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사실은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일생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게 집에서 일을 하면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인간의 창의성은 이 소셜 컨택에서 나온다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저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사람들 간의 어떤 만남 속에서 나오는데, 그 만남도 뭐 정기적인 회의 이런 형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화장실 가다 이렇게 부딪혀서 만나가지고 몇 번 이야기하는 과정,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뭐 잠깐 이렇게 부딪혀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재택근무로 가면은 그런 창의성의 여지가 크게 손실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이제 그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과도한 접촉, 과도한 협업, 그다음에 이런 과도한 접촉과 과도한 협업이 오히려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셜 컨택은 적정한 소셜 컨택이 가장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5일 내내 재택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1.5일 정도 재택근무를 하면은 가장 효과적일 거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좀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규직, 좀 뭐 전문직, 연구직 이런 부분들은 재택근무를 하지만 나머지 소셜 컨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택근무가 어렵고 재택근무가 어려워서 사실은 재택근무는 일종의 특혜일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상층 노동자들은 재택근무의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계층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일부 그 직장 내 일부 계층들이 재택근무를 가버리면 나머지 그걸 조정하고 소통하는 역할은 그 회사에 나온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사실 재택근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과잉 컨택트를 그동안 과잉 컨택트 사회였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는 효과도 있을 거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 청년들 사이에서도 뭐 직장에 나오면 상사가 불편하잖아요. 선배도 불편하고. 그래서 젊은 층 내에서도 이제 거리두기를 두려워하는 계층도 있고 이걸 즐기는 계층도 있고, 이게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접촉이 줄어도 이제 접속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컨트롤 뭐 이런 게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집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뭐 회사에서는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화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제 그런 다 통제를 하는 뭐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러한 변화들과 관련해서 코로나가 일으킨 일자리와 일터, 그리고 우리의 소득의 문제, 일하는 방식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일으킬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뭐 1차적으로는 국가와 공공의 영역이 대단히 확대될 거예요. 근데 국가와 공공의 영역을 어떻게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통제할 거냐, 이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제 재난지원금 우리 벌써 1차 받았고 2차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논의가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라든가 이제 기존 사회보험에 커버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소득을 파악해서 보험을 제공을 하자.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실직이라는 위험에 닥쳤을 때 그 소득을 보장하자는 게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고, 기본소득은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모든 국민들한테 다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자. 뭐 이런 쟁점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킬 거냐. 물론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 같은 걸 해서 전 국민들한테 다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건 좋겠지만 재정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재정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기본소득은 보험의 기능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직을 했을 때 지금 실업보험 같은 경우 거의 한 180만 원 가까이 줘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보험 기능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보험 기능이라고 하는데, 기본소득으로는 그런 보험 기능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이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게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 고용을 정부 지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규직에 사실 일정한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 세대고 586 세대들인데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일정하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청년 일자리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겠냐, 뭐 이런 딜레마들이 존재를 하고,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과 장년층들 간의 일자리 충돌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해결할 거냐, 뭐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안전한 일터와 상병 수당 문제, 우리 사회 큰 쟁점으로 떠오른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 워낙 산업재해도 높고 그래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일단 아프면은 좀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사실 이 부분이 아직 빠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복지제도는 웬만한 복지제도는 선진국에서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복지제도의 규모 자체가 작아서 이제 좀 문제였는데 복지제도는 다 가지고 왔는데 하나 가져오지 못한 게 이제 상병수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상병수당을 일단 연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정규직들은 병가 형태로 충분히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요. 근데 그런 정규직이 아닌 계층들이 막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상병수당을 만들어 갈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터나 작업장에서 이 재택근무들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비대면 활동들이 활성화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작업장을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일생활 균형을 시키면서 성과도 높일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작업장과 사무실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 사회 큰 정책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 질의응답 토론 시간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비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그 디지털 시대가 어차피 지금 이미 빠르게 오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하고 더불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장기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같이 중첩됨으로써 이 노동은 사실 그 미래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아까 재난지원금 또 기본소득 또는 고용보험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아마 이건 사회적인 협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올 초에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지방이, 다시 말하면 아마 제 기억에는 전주가 처음 시작했던 것, 그 뒤에 경기도로 확대되면서 이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오히려 지방이 선두에 먼저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방이 과거와는 다르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코로나 시대에 지방이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왔다라는 점에서 아마 정책은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찬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찬호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모멸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많이 잘 알려져 있고요. 과거에 하자센터 센터장도 하셨고 또 성공회대학교 교수도 역임하고 계시고요. 흔히 김찬호 선생님 소개할 때 거리의 인문학자라고 소개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김찬호 선생님하고는 꽤 오랜 기간을 알고 지내왔는데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인문학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 실험자라고 할까요? 항상 성찰하고 새로운 것들을 지역에서 바로바로 실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인문학으로 풀어내는, 그래서 단순히 학자가 아니라 항상 현장 속에서 활동하고 성찰하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김찬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0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한 해가 될 겁니다.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게 달라져 있죠. 우리 용어만 보더라도 그때는 전혀 쓰지 않던 말들 굉장히 많습니다. 확진자, 뭐 격리, 잠시 멈춤, 거리두기 이런 말들 뭐 알아듣긴 했었지만, 게다가 무슨 격리 중에서도 무슨 코홀트 격리 이런 말들은 전혀 몰랐던 말들인데 우리가 이제 쓰게 됐고요. 또 하나가 바로 비대면이라는 거죠. 이 말도 그때 썼으면 알아들었겠지만 뭐 감이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이제 일상 용어가 됐지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비대면은 아니고 반대면, 반쯤은 대면이죠. 언택트이긴 해도 대면은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행히도요. 이런 온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왔다 그러면 더 재난이 심각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이 반년
더 지나가면서 훨씬 더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청년과 지역이라는 맥락에서 이 얘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런 시절의 사진, 이건 하늘에서 사진만 찍는 프랑스 어느 작가가 한국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이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찍어주지 않으면 모를 그런 모습인데 이런 때가 또 올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간은 참 모이기를 좋아하는구나. 동물들은 바이러스 잘 안 걸리잖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고 집단 감염이 심하게 안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집단의 규모가 작고 또 그 집단 사이가 이미 격리돼 있기 때문에 범지구적으로 뭐 유행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만 인간은 어느 때부턴가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이루었고 또 이것이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지금 동물들이 보기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게 힘든가 할 때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유명한데 사이버상에서 내가 지금 참여자고요. 두 다른 참가자가 있습니다. 물론 얼굴은 안 드러나요. 내가 뭐 움직이면 이제 서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공을 셋이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나한테도 공이 좀 오다가 이게 미리 계획된 건데 참여하는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뭐 상황을 몰라요. 근데 원래 어떻게 짜 있냐면 처음엔 이 참여자한테도 공을 좀 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둘이만 주고받는 거예요. 날 왕따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 이 뇌를 이렇게 촬영해 보면 굉장히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통증을 일으킬 때 부위 그게 실제로 이렇게 반짝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소셜 페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굳이 번역을 안 한 이유는 이걸 사회적 고통이라고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말에 사회적 그러면 뭐 이렇게 사회에서 겪는 사람들의 굉장히 거시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세월호 이런 게 아니라 소셜이라는 건 인간관계, 뭐 사교적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그게 더 정확할 텐데 그게 사람한테 굉장히 좀 민감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서로 의존하며 살았고요. 집단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생존의 문제로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특히 학령기에 있는 친구들, 청년들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일로 다가오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생활 변화를 보면 다 예측이 가능한 거지만 미디어 사용이 확실하게 늘었고요. 빨간 쪽이 집에서 과제하는 시간 늘었고 근데 줄어드는 게 운동 산책 시간, 밖에 친구 만나는 시간, 문화놀이 방문 시간이 그러니까 한참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지금 직접 만나서 몸도 좀 부딪히면서 이렇게 뭔가 세상을 배워가는 그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다 지금 막혀 있죠.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저학년일수록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발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학교 와도 어쩌다 와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동료들끼리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다 지금 차단돼 있다는 거. 자, 또 이건 코로나 이전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세대별로 보면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2016, 14년인데 벌써 각 세대별로 스마트폰 어떻게 쓰나 보니까 여기서 깜짝 놀란 게 게임을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이 하나 봤더니요. 10대가 아니더라고요. 예, 20대, 30대가 훨씬 더 많이 하고요. 40대가 심지어 10대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건 10대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 보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청년들은 더 이게 왜곡된 그런 일상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20대의 자해가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또 많다고 하죠. 자해 그러면 10대들만 생각했는데 이게 20대까지 지금 왔다는 거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언제 자해, 자살 이런 거 할까 할 때 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는데 동시에 내가 고립돼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중첩돼서 경험될 때 가장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지금 청년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어떤 일상이 있을 때 온전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잘 우리 보세요. 어떤 삶을 원합니까? 내가 갈 곳이 있어야 돼요. 또는 머물 곳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게 집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갈 데가 있고 가서 편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서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 공부를 포함해서 재미로 하든 의무로 하든 아니면 또 생계를 위해서든 뭔가 있지 않으면 이게 아주 곤혹스러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잘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점에서 다 지금 위기가 온 거지요. 보통 일과 삶의 균형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일과 삶의 균형만 갖고 안 되고요. 저는 이걸 넘어선 차원의 다른 커뮤니티가 같이 작동해줘야지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과 삶 이 둘만 놓고는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의미에서 밀실과 시장이 있다고 할 때 이 둘을 넘어선 광장, 우리가 촛불광장도 경험했습니다만 저 광장이 있음으로 해서 밀실이 더 활성화되고 활력이 생기고 시장도 어떤 더 이렇게 인간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몇 가지 사례, 뭐 영국 같은 데서 말기 암 환자 이제 호스피스를 위해서 예술가들이 나서서 이렇게 함께 예술 작업을 하는 이런 경우, 그래서 죽음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비교적 순탄하고요. 일본의 병원 같은 데서는 이렇게 환자 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난 환자와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환자들한테 주는 선물 이걸 하는 자원봉사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병원은 지역과 관계없이 이제 생각할 때 많은데 사실 이렇게 밀착돼서 많은 걸 해내갑니다. 이거 좀 생략하고요.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합정동에 있는 빨래터인데요. 빨래방. 좀 이 기사에서 재밌게 봤습니다. 제 그 집 근처인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빨래방 하면 가서 가짜 빨래만 하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노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써놓을 수가 있어요. 빨래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남잖아요. 되게 스마트폰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노트에다가 자기가 막 적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반응이 붙어요. 여기 보면 포송포송하는 이렇게 표현이 너무 귀여우면서 누가 여기다 댓글 붙였는지 모릅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온라인보다 더 익명이죠. 온라인은 뭐 아무라도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교류를 하는 모양입니다. 전 이게 중요한 우리한테 시사점을 준다고 봐요. 모르는 사람끼리 이런 공간에서 교류를 한다는 거 저는 시사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비대면 사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전 사회적 거점인데 젊은이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학력, 직장, 연봉, 아파트 평수 이런 것 등등으로 너무 서로를 견주고 주눅들고 우쭐대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거 없이 또 동네에서 보면 할머니들이요 굉장히 참 재밌게 자기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또 삶의 이야기가 확장되는 공간 이런 게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선면으로 넘어가고 일과 집과 학교 사이에서 다양한 활동의 마당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돌봄 네트워크는 이제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연결고리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향 전략에서 이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청년들이 지역에서 몸이 좀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보여야 된다. 할머니들 많이 드러나는데 안 보이죠. 또 여러 세대가 어우러지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일과 놀이 배움의 순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이것도 아까 얘기 드린 건데 오프라인에서 활동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면서 서로 상호 상승작용하면 우리 인플루언서 그러면 온라인만 생각하는데 마을에서 인플루언서 이런 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느슨한 연대 속에서 일상의 생태계가 사회적으로 구축될 때 그 위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창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업 창업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직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기쁨과 세상의 깊은 허기가 만나는 장소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쁨을 갖고 있고 세상에 어떤 허기가 있나 반대일 수도 있다고 봐요. 내가 허기가 다른 사람들의 나의 허기를 채워주는 이런 기쁨의 만남 이런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이고 이 위에서 새로운 경제도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시간을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세 선생님께서 그 각각 어떤 지금 김찬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이야기, 그 정서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전병훈 교수님께서 이제 정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김선 선생님께서 청년들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 또 고리 만드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통하는 것은 아마 청년과 지역, 청년과 동네, 청년과 마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논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 들으면 너무 피곤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시 50분이에요.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8시 정각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실 것도 좀 갖고 오셔서 같이 정말 우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고리도 만드시고, 그리고 마음도 나누시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8시부터 한 40분 정도 가질까 합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0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거를 기획하던 8월 초만 하더라도 일부러 저희 한신대학교는 고운울림이라고 하는 예쁜 카페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재미있게 정말 비긴 어게인처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저희가 쉬는 동안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선생님들 아마 서로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교차 질문도 그 대통령 선거 후보 하듯이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만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질문 소개를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서 언택트가 아니라 로컬 텍트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몇 분이 쓰셨는데요. 그 로컬 텍트라고 하는 지향점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걸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리 만들기하고도 연결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그 지원된 정책 자금은 어디서 끌어와서 쓰는 건가요? 아마 이건 전명희 교수님한테 하는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갑자기 쓰인 정책 자금은 어떻게 다시 충전을 정부는 하는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왜 전국민 고용보험이 여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전명희 교수님 지금 대답하실 거 많으시네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경제,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때문에 노동이 굉장히 바뀔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 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본소득 논의와 미래 노동과의 관점이 너무 좀 정치적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어떤 논의의 지향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정치적이지 않으려면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혹시 신도시라서 지역 안에서의 활동할 인프라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막 신도시가 돼서 정말 그런 경우에는 어서부터 이 마을 활동을 시작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거 아마 김찬호 선생님이 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세대가 어우러지는 만남은 과연 가능할까요? 예, 김 선생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대체로 지금까지 나온 질문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세 분께 질문이 각각 좀 던져졌는데요. 이 질문 포함해서 다른 질문도 선생님께서 먼저 던지셔도 되는데 일단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질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분이 먼저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부터 일단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 해당되는 질문이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결의 방식이 언택트가 아닌 로컬 텍트로 하게 된다면 김찬호 교수님께서도 이야기 더 해주시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좀 찾은 예시들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물론 그때 계급적인 제한이 있긴 했지만 되게 거기에 사는 시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직접 모여서 이제 어떤
의사결정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도시가 너무 커지고 그리고 국가의 인구도 많아지고 하면서 사실상 직접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뭔가 개진해서 어떤 걸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 어떤 지역적 범위 안에서 좀 저희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로컬텍트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저희의 목소리가 계속 대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다가 저희가 직접 저희 목소리를 좀 전달해보는 단위로서 그 지역사회 단위에서 뭔가 활동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럴 수 있는 어떤 창구들이 생기고 이제 그게 결국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지향해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중에 세대 간의 어떤 조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이거 되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서울시만 봐도 청년 시민회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세대가 아무래도 여러 세대별로 너무나 의제가 다르다 보니까 청년들만 모여서 하는 시민회의가 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세대 간의 조화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걸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되게 그래서 좀 주목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 그 자치구 차원에서 지금 특정 자치구에서 나온 정책이었는데 청년이 낸 정책이었고 이게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어쨌든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 기기에 너무나 익숙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직접 그분들을 찾아뵙고 그 온라인 특히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어떤 태블릿 같은 걸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면서 지역 사회에 계신 어르신 분들과 관계도 맺고 그리고 고립감도 해소하고 청년들도 그것으로부터 좀 연결망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90년대생이라고 해서 다른 세대를 배척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또 어르신 분들이 저희에게 뭔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저희가 어르신 분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어떤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질문 내용이 좀 유사한 게 전병 선생님보다는 김찬원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내용이 연결될 것 같아서요. 예. 되는 건가요 지금? 예. 세대 간의 질문 저한테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아까 발표 때 언급한 것이기도 하고요. 동네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관찰해 보면 어떤 그룹이 세대 간에 그래도 교류가 있나 보면요. 스포츠더라고요. 예. 조기축구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동네는 마라톤 제가 그 하늘공원 앞에 사는데 거기 뛰기 좋거든요. 마라톤 동호회 늘 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세대차가 한 20살은 나는 것 같아요. 30대부터 60대, 한 30살 정도 세대차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교류가 되는 거죠. 물론 취미나 이런 것이 더 쉽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예술 이렇게 재미로 만나는 이런 게 주로 세대 간극을 넘어서기 좋고 또 하나는 저는 기성세대 노년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한 무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광화문 집회 막 이렇게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질색인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 안에도 세대 차가 또 크고요. 그래서 기성세대 중에도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근데 고리를 잘 못 찾는 건데 전 그 고리 중에 하나가 우리의 취약함, 상처, 어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면 만나기 어려운데 살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 자기의 어두운 과거 뭐 이런 걸 같이 꺼내놓으면 그런 안전한 공간이 생기고 그냥 경청만으로도 연결이 된다. 서로 뭐 해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면 좀 처음부터 빡빡하거든요. 그냥 서로 얘기가 들려주는 그런 공간만으로도 전 일단 출발점으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도시 얘기 나왔는데 저도 신도시에 살아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는 아무것도 기존에 그 기득권 세력이랄까 토박이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지가 넓을 수도 있다. 인프라가 없다면 없을 수도 있지만 저 인프라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인프라가 없기는 어디든 비슷하다고 봐요. 있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제를 발굴하는 것. 그러니까 신도시니까 이제 막 뭔가 형성돼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함께 모색하고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누군가가 제안을 해야 되고 공론장이 필요하고 때로 물리적 공간도 필요하고 여기에서 뭐 시민단체나 지역단체가 주도할 수도 있고요. 행정과 결합해서 이런 걸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밑그림부터 새로 그린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조금씩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병훈 교수님 그 아까 질문 나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오늘 주제하고는 뭐 관련이 돼 있지만 가능한 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번에 돈 많이 썼죠. 뭐 1차 지원, 2차 지원해서 막 10조, 20조 해서 거의 10조 넘게씩 한 번씩 써요. 근데 이 돈이 1차적으로는 정부 재정 사업의 구조조정이랄까, 그러니까 다른 쪽 거를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여서 이제 가져온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뭐 당장 올해 뭐 세금 세율을 바꾸고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힘드니까 이제 세금과 유사한 게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보험 요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적립해 놨던 돈들이 좀 있고 거기서 좀 끌어다 썼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로 부족하면은 사실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정부가 미래에 이제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이번에 아마 3차 지원금인가요? 아마 국채를 발행할 것 같은데 이거는 미래 세대에다가 부담을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세대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청년 세대들이 나중에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최근에 논의에 따르면 이거 좀 경제학적인 논의인데 요새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은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자율보다 경제 성장률이 좀 높기만 하다면은 국채를 발행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동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에 막 어려운데 뭐 이걸 돈을 절약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현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미래 세대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쓸 때 그걸 얼마나 정부가 좀 제대로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청년 세대나 뭐 중장년 세대나 같이 해서 민주적으로 국가의 행태를 통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이 왜 아직까지 안 됐냐 뭐 이런 거는 기존 사회보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히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 고용 지위를 따져요. 그래서 임금 노동자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 임금 노동자인 경우 쉽게 말해서 사장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을 가입을 하게끔 하는 제도로 이걸 이제 비스마르크형 제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이제 AI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이게 임금 노동자인지 아닌지 막 애매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가장 타격이 심했던 계층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고용보험을 확장하자고 하는 데는 고용지를 보지 말고 그냥 소득 기준으로 하자. 얼마 벌었는데 지난달에 100만 원 벌었는데 올해 뭐 10만 원도 못 벌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소득을 보장해주는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자라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그런저런 그거 하려면 소득도 파악해야 되고 뭐 행정적으로 복잡하니까 그냥 기본소득으로 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재난지원금 성격이 좀 강했죠. 재난지원금 성격이 좀 강해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은 보편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한번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실 지급을 하자는 게 그 철학이기 때문에 그 철학이 이제 노동의 미래와도 이제 좀 관련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유급 노동이라는 게 시장 노동이죠. 이런 노동들이 사라지게 될 경우에 과연 이런 보험제도나 이런 게 작동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좀 뭐 논의할 게 많은데 뭐 하여튼 다 함께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고 일단은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아마 청년들 지금 고립감 그리고 갑갑함 그리고 또 일자리가 없는 것에 대한 막막함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다가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래 자기들의 그 빚을 미리 다 지금 지어놓고 또 기후 재난까지 다 안겨갖고 청년들의 미래는 지금 있는 어떤 공간적 불투명성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과 미래에 대한 갑갑함이 더 좀 우울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좀 선생님들께서 각자 말씀 들으면서 아까 그 고리두기 말씀하셨는데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대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토론을 짧지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찬호 선생님께서 먼저 좀 질문 겸 의견을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예. 김지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궁금한 게 제 딸도 다 청년 20대인데 뭐 저희 동네에선 제 아이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궁금한 건데 청년들을 만나시면서 청년도 다 같지 않잖아요. 이 안에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할 텐데 대체 예를 들어 뭐 거의 은둔형 외톨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역에 열정적으로 뭔가 참여하는 분까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로 보기에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범주화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청년들이 가장 지역에서 지역을 통해서 뭔가 어떤 분은 사실 지역과 모든 사람이 다 지역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민 중에 10%만 지역에 참여해도 그 지역 바뀐다. 그러니까 청년도 다 근데 청년 중에서 어떤 분들이 가장 지역을 통해서 좀 자기의 그 삶을 멋지게 펼칠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전 선생님한테는 그 아까 원포인트 사회적 그런 게 실패했다 얼핏 지나가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뭐 노사정 협의 등등 굉장히 많은 그 대화들이 필요한데 잘 된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뭐 잘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사정상. 그런데 어떤 점에서 가장 걸림돌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혹시 이렇게 지역 레벨로 들어오면 좀 더 그게 좀 쉬울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어려운지 이런 질문드립니다. 예.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청년을 2030으로 묶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정책적 접근에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고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사실 대학교 가는 걸 선택하지 않은 이제 청년부터 대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청년까지 정말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라고 묶어놓고 그 같은 범주에 놓고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많다는 걸 저도 이제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어떤 청년들이 활동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3명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다. 그러니까 나와 내 친구까지만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건 우리 개인의 문제인데 그 3명 이상 경험하면 이건 문제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느낀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 문제라고 한다면은 나도 반지하에 살고 내 친구도 반지하에 살아서 문제인데 내 주변 친구 한 명이 또 반지하에 살아서 문제를 경험했을 때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그렇다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기관 어떤 기구들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을까 혼자선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좀 찾아서 여기를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잠시 만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어려워서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 자체가 너무 그 광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요새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나요? 근데 제가 너무 그런 스토리에 좀 이분이 지역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삶이 힘들었을 텐데 지역 덕분에 청년이 확 좀 다른 삶을 살게 된 그런 혹시 있으면 따라도 말씀해 주시면 좀. 사실 특정한 사례가 뭐 이렇게 딱 떠오른다기보다는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역
때문일 수도 있지만 뭔가 문제를 공감하는 그룹은 좀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만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내가 어떤 걸 문제로 느낀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고 관계를 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뭔가 청년들이 모여서 정책을 한번 같이 기획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좀 자연스럽고, 여기서 뭔가 그걸로 내가 공격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삶의 활력 을 얻었다 이런 분들을 좀 만나서,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녹아나고 활동할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되게 고무적인 것은 그 청년 공간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자치구들에. 거기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랑이라고 불리는 그런 청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자치구마다 모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존재하는데, 그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 지역에서 뭐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다가 이제 예산과 공간을 얻으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그 청년들의 삶을 바꿨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찬원 선생님 말씀에 몇 가지 좀 생각이 나서 좀 한번 껴들어 보는데요. 천안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의 그 한 대학이 요양병원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근데 이 대학이 간호학과도 있고 또 예술하는 분도 계시고 인문학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곧 세상을 뜨실 분들인데 아직 기력이 그래도 괜찮으신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쓰는 거를 한번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의 자서전을 청년들이 가서 듣다 보니까 자기 할머니의 이야기, 자기가 미처 못 들었던, 그래서 그 지역사를 배우기도 하고 또 한국의 어떤 근대사를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북에 잠깐 갔다 왔다가 내려오는 바람에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 3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항상 자기 검열이 많아서 자서전 자체를 거부했던 할머니. 그래서 다 같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간호사, 의사, 뭐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역 사회로 좀 되돌아봤던, 아마 그거는 좀 같은 세대가 연결되었던 하나의 사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지역이라고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는 생각. 아까 청년에 대한 공간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업을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집에서 있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삼식이가 되는 날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반찬을 공급하는 반찬 네트워크. 근데 반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선해야 되고 일반 대기업이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지역 사회의 노동이 탄생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전미연 선생님께서 아까 노동의 미래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김찬원 선생님께서 아까 그 유럽의 사례하고 일본의 사례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공간이 새롭게 거듭나고 세대 간에만, 그리고 아마 지역은 세대는 특히 밀레니엄 세대는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뭐 비혼, 또 동거하는 사람, 또 뭐라 그럴까, 대학 다니는 사람, 또 대학을 거부하는 사람,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 때처럼 무슨 뭐 86세대, 뭐 419 세대 이렇게 퉁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오히려 관심별, 세대별이 아니라 관심별 공통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 아까 뭐 스포츠 얘기도 하셨는데 뭐 스포츠도 좋고 아까 말씀 요양 이런 얘기도 좋고 해서 관심별로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경향도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지역에서 로컬텍이라고 하는 아까 그 질문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아직 진행 중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 세대 간, 뭐 계층 간, 세력 간이 갈등이 상당한 정도 잠복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이게 드러날지, 그래서 사실 중앙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못 한다면은 이 마을이나 지역 차원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축적해 나가는 게 향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경제사회노동위 과거의 노사정이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적 대화도 시도도 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잘 안 될까는 사실은
하나는 뭐 노사 갈등이 있죠. 서로 이해가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기존의 노사를 대표하는 조직들이 우리 사회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는 지점들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 최근에 이제 저희 안에서도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아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주목을 못 받으신 분들인데, 배달하는 청년들 가장 지금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시죠? 그 사고 나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이나 이 산업 안전 뭐 이런 건강을 보호하는 문제인데, 이거 하나 이렇게 중앙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이렇게 산재보험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사실은 기존의 노사 조직화된 노사들은 이분들이 조직 대상이 아직 안 들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대변을 신경을 많이 안 써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반면에 실제 배달 노동자들은 조직화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틀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물론 뭐 일부 라이더 유니언이나 일부 이제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직화가 안 돼 있고 자기 목소리를 못 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을이나 지역 단위에서도 과거에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지역 노사민정, 뭐 지역 경사노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단히 관료적인 방식으로 그냥 진행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청년이나 그런 계층들이 조직화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런 조직들에 계속 이렇게 개입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청년 정책 네트워크도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사실은 또 중앙도 변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 변호사 선생님께서 질문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배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노동이라는 게 취직을 해갖고 기업이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기업이 사내 복지를 좀 강화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은 건 이제 국가가 그랬는데, 지금은 배달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 개별 노동자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노동의 뭐 직업은 여러 가지가 바뀐다 하더라도 보험의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1인 기업가, 다시 말하면 개별 노동자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사회가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사회적 협약이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나 혹은 지역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중앙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걸 좀 지역의 협력을 얻어서 그런 수요 조사를 지역이 감당해내고, 정부가 정책을 정하지만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딜리버리 시스템, 그러니까 복지를 실제로 시행하는 그런 정책들은 좀 로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어떤 역할 분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떠신지요? 아니, 이번에도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역 수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실험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많이 있었어요. 서울시도 자영업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바로 도입을 해, 그러니까 속도가 대단히 빠른 거죠. 지역 현장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실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뭐 이제 재난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새로 아마 코로나 이후에 기술 변화가 대단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노동하는 방식도 막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통계를 보면 프리랜서 정말 많이 늘어나요. 프리랜서 정말 많이 늘어나고, 뭐 1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기존의 배달이랄지 가사랄지 뭐 이런 부분도 다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보이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소셜 컨택이 대단히 약한 거예요. 다 그냥 뿔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위한 모임 공간을 만드는 뭐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쉼터를 만든달지, 아니면 이분들이 일부 이제 요새는 가사노동도 다 플랫폼에서 매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가사노동자는 서로 만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기업 차원에서 이 가사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을 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한달치,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교류, 우리 인간 아까도 발표하실 때 인간의 본능이 사회적인 컨택이 이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사실 중앙정부가 일일이 챙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 수준에서 좀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그동안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일터하고 가정하고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둘 사이 이제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이제 커뮤니티와 광장이라는 그런 그동안 놓쳤던 공간,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그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고리두기, 청년들의 고리두기가 광장에서 어떤 형태로 가능할지 제가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저희 애들도 집에서만 하루 종일 집에서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컨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 이후에 광장에서의 청년들의 소셜 컨택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직은 그 당위성은 이해는 하겠는데 구체적인 실험이나 실천 방안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광장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모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어쩌면 일종의 사례이자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그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온라인 접근성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실 계속 그 정보가 제공되는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휴대폰 문자로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서비스 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차원의 어떤 또는 자치구 차원의 뭔가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정부로부터 또는 뭐 지자체로부터 뭔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에게. 그래서 저희가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가 필요할 때 거기에 찾아가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사실 저희에게 없어요. 저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는 좀 그래도 한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 시작된 흐름, 그리고 사실 뭐 최근에 청년 기본법 같은 것도 통과되고 하면서 뭔가 그래도 청년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적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뭔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모이고 싶은 곳들도 좀 찾을 수 있는 창구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조금 하고는 있고요. 그런 창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문제를 사실 이야기하는 곳이 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뭔가 모임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는 관계적인 그런 재미도 당연히 있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저희가 광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문제를 느끼는 게 일단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러려면 사실 만나야 되긴 하지만 근데 내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찾았던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뭐 SNS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 것이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너무 새로운 경험이긴 해요. 누가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학교에서는 사실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 좀 확대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델이 없거나 뭔가 상상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네, 그냥 경험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크게 광장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 거창하게 볼 게 아니고, 아까 지선씨 말씀에서 세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점선면 말씀드렸는데 둘만 하더라도 점에서 선까지밖에 안 나간 건데 셋이 되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어떤 면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막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난 효과도 있고요. 일단 세 사람이 되면 안정되고 이게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그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는 다 공론화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저희 마포구에는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어른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면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죠. 20살 넘고 이랬는데
근데 동네 다른 분들이 좀 연배가 있으신 40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게 마을에서 데리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가게 슈퍼의 그런 주인들도 막 걔네들 이상하게 보다가 이게 좀 안면에 트여지고 이런 효과도 있고 이게 다 면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중요한데 우리가 지역에 나갈 때 동기는 두 가지라고 봐요. 내 문제를 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나갈 수.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다고 봐요. 100% 받을 것밖에 없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 100% 줄 것밖에 없는 사람도 없다고 봐요. 다 자기가 받을 게 있고 줄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리스트업할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 기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을 개설하든 뭐 어떤 거기서부터 토론이 시작된다면 전 재밌다고 봐요. 이렇게 팻말을 붙이고 이런 거 갖고 얘기해 보자. 단 3명만 모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가동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1인 가구가 참 많아졌잖아요. 청년들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20대 자해가 는다. 그 통계를 저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1인 가구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은 비가시화된 존재들이 그분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호출을 한다고 할까 호명하는 이런 것도 필요해서 그래서 좀만 몇 개 모델이 나오면 우리는 또 금방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쫙 퍼지는 게 있어서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좀 공공의 그런 역할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일단 김천호 교수님께는 저희가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청년들 한 20명 정도로 인터뷰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높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되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청년들에게 좀 제공될 수 있는 공공 자원은 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이 좀 들어서 혹시 좀 생각나시는 사례나 아니면 이런 것들 좀 해보면 좋겠다 공공 차원에서 아니면 이런 재원들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명류 교수님께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얼마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누구에게 걷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사실 저 되게 공감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것을 미래 세대의 빚의 형태로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채 비율 괜찮으니까 더 많이 해도 돼라는 뭐 의견에 공감하고 의견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꼭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청년 세대에게 밀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거둘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지 않을지 사실 그런 고민들을 저희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의견 주실 게 있으시다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심리 상담 참 이제 정말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마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책도 쓰고 하지만 저도 많이 헤매거든요. 그래서 막 누구 붙잡고 하소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살아요. 정신과 치료도 몇 달 전에 받은 적도 있고. 근데 상담이 여러 레벨일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약물까지 동반된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한번 화끈하게 놀면 풀릴 문제인데 그거 안 해갖고 생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냥 자기 아쉬운 얘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계속 이게 쌓여서 생긴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전문적인 상담 필요한 것은 그것대로 어떤 좀 연결이나 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제 동생도 공공에서 지원받아서 상담해주는 일을 하거든요. 상담 받는 분들은 이제 돈 안 내고, 그러니까 물론 그 계층에 혜택을 주는 걸 텐데 어떤 저소득층 청년들도 그런 것이 있을지 좀 모르겠고, 더 중요한 것은 대다수는요 그렇게까지 막 병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뭔가 지금 계속 고립감에 있다 보니까 연결이 끊겨서 오는 문제라고 보면 저는 이 줌 같은 공간이 생긴 건 굉장히 재밌다고 보는데 오늘 제가 뭐 어디선가 이렇게 의뢰를 받은 게 어느 대학의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지금 소통을 어려워해서 5회씩
대학 교수들하고 직원들 같은 학교인데 10회에 걸쳐서 각각 다른 그룹이죠. 5회씩 한 10명이 줌에서 같이 이렇게 책 보고 얘기 나누는데 제가 좀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좀 뭐 흔쾌히 응했는데 이런 게 앞으로 모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많을 필요 없다. 줌이 한 화면에 25명까지 나오는데 25명 너무 많고 한 10명 정도. 여기서는 좀 뭐 몇 가지 룰을 정해서 꼭 해야 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이걸 좀 느슨하게 한 다음에 언제든 편안하게 여기 와서 이야기 듣고 자기 얘기 들려주고 오히려 여기는 서로 잘 몰라도 좋은 느슨한 유대가 좋다고 봐요. 그러려면 이제 얼굴을 안 드러내도 좋은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화면 꺼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근데 다만 이것을 누가 이제 기획해서 신뢰 있는 공신력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 뭐 너무 유명하거나 이런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뭐 연배는 좀 상관없이 청년끼리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실험들을 해나가면 이거는 돈 들 게 없어서 좋아요. 예. 저도 한 달에 한 번 우리 가족들 사형제 사남매가 줌으로 만나는데 한 달에 딱 만나는데 정말 좋아요. 뭐 거기서 막 힘든 거 얘기하고 울기도 하고 제 동생은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히 해소가 되는 게 있어서 좀 가볍게 한번 여러 가지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는 사실 좀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정부가 국채 발행해도 뭐 이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경제 성장률만 좀 높이면은 국채 부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개별 국가마다 처한 사정이 좀 다르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특히 이번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뭐 일자리는 앞으로 더 안 생길 테고. 그다음에 보니까 주거 사다리도 다 끊긴 것 같고 거기에 뭐 기후 변화나 이런 재난이 오면 이것까지 다 뒤집어 써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이 많이 세대 간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처럼 저출산 고령화 이 추세가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가파른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채 비율이 한 40%대로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속도는 상당히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 깊게 관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국가가 이제 커지니까 이런 재난 상황에서 국가 돈을 충당하는 방법은 세금,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최근에 나온 예론이 이제 MMT라고 해서 그냥 국가 돈 찍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워낙 인플레가 안 되니까 그냥 국가가 돈 찍어내 쓰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과격한 이론인데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국채와 세금을 따질 때 사실은 지금 세대 간으로 나눠보면은 5, 60세, 5, 6 세대들이 사실 소득도 많고 자산도 많죠. 사실. 그래서 많은 소득과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들의 상당한 부분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뒤에 이제 연금 수급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소득이 높으면은 연금 수급이 또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까지를 다 따져 본다면은 상당한 정도 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은 부분들이 꼭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도 할 필요도 있고 청년층들도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면 하여튼 사회적으로 세대 간의 이제 협의라고 해야 되나 세대 간 계약이죠. 세대 간 계약을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 그것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좀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정말 막걸리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해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새로운 놀이도 찾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 들으면서 좀 느낀 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아까 신도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90년대 제가 경험한 두 마을이 있습니다. 한 마을은 이 야채를 사러 갔더니 너무 사람들이 안 사갖고 저기 이마트 새로 생긴 데 가서 사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마트를 가기 시작하니까 장이
보려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산 거예요. 차를 사고 나니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또 큰 걸 산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큰 거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완결 구조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밖에 나갈 이유가 없고 차 갖고 멀리 가려고 그러지 지역 안에서 이게 돌지 않는 거죠. 근데 한 마을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돌볼 데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자기 십시일반에서 공부방 같은 걸 하면서 대안학교가 만들어지고 해서 동네가 만들어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을이 다 사실은 서로 어려운 마을이었는데 한 곳에서는 좀 관계가 형성되고 한 곳에서는 그 관계를 거대한 냉장고와 자동차와 대형 마트들이 와서 차지한 경우가 있어서 아마 우리가 좀 지역 안에 어떤 자산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걸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워라벨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사실 워라벨이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산업화 시대에 썼던 용어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일하는 곳과 삶의 장소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저녁 있는 삶. 근데 아까 이제 전병현 선생님 말씀에도 재택근무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워라벨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제 수정해야 되고 그래서 한 개인이 혹은 한 동네가 풍요롭게 지내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곳이 일터가 되고 쉼터가 되고 놀이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새롭게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그냥 저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저희 한신대 이 캠퍼스타운에서 하는 이 토크 콘서트는 앞으로 오프라인이 되면 더 많은 분들하고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전국 방송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동네 방송이 돼서 동네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희는 줌이 왔다 하더라도 온오프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사이즈로 한번 구성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분 좋은 말씀,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도요.